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And we will restore the name.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또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파티까지 열면서 며칠씩 행사를 하던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엄숙하게 행사를 하는데 미국은 파티 분위기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취임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미국은 이 취임식 이후 100일간의 분위기를 보고 앞으로 향후 4년의 그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좋고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4년 동안 임기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리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통은 바로 대공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위기를 극복하는 임무를 띠고 그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바로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첫 임기 100일 동안 70개의 법안을 통과하면서 그 위기 극복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일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가늠하는 풍습이 생겼죠. 그렇군요. 저 대공황 당시부터 저런 풍습이 생겼다는 건데 근데 이번 취임식을 보면 이용주 평론가 멜라니아가 굉장히 특이한 복장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취임식 복장에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의 옷은 사실은 항상 그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멜라니아 여사의 옷인데 지금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와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저거를 마이클 잭슨을 패러디한 거냐 아니면은 혼자 장례식에 왔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1기 때 우리가 임기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멜라니아가 하늘색 옷을 입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빨간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쪽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어우르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자신을 이제 검은색으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이 이제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방을 함으로써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도널드 트럼프가 자주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저런 와인색의 그 넥타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저 영부인이 모자를 취임식에서 쓰는 게 사실은 그 아이젠하워, 케네디, 레이건 그러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미국이 위대했을 때를 상징했던 영부인들이 취임식에서 저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모자를 썼던 것이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숨은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사실 복장뿐만이 아니라 참석자 면면도 보면은 이게 트럼프 2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IT 산업 쪽에 굉장히 거물들이 참석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 배치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참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앉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교수님이 왼쪽 중요한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앉는 면면을 보게 된다면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대부분 IT 거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아마존, 메타, 애플, 구글, 오픈 AI, 틱톡 CEO들이 전부 다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디에 앉았는가라고 봤을 때 이 뒷자리에 정치인들이 앉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틱톡을 지금 현재 규제하는 법안이 오늘 또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 CEO가 저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또 실리콘밸리가 원래 초반에는 반 트럼프였었다가 중간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와 걔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이외에 또 특이한 인물들을 보게 된다라면 루이비통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도 꽤 앞자리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재산만 합쳐도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근데 IT 뭐 거물 보호들 외에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의 관례를 깨고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도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그 취임식은요, 원래 그 자국 행사로 지난 한 15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이번에 특이하게도 외국 정상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지금 보이시죠? 저 구렛나루가 대단합니다. 예. 엑스맨 울버린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저분이 또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지금 이게 금발 여성분이시죠. 예. 저분이 이제 총리님이신데 저분이 또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오셨습니다. 중국의 한정 부주석 총리가 이제 부주석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 자리를 또 많이 또 빛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이용재 평론가가 소개를 해준 이 사람들을 초대한 데는 사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들 때문에 초대를 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까 구렛나루 설명을 해주신 하비에르 밀레이의 초대장을 한번 열어보니 자, 전기톱 개혁가라고 뜨네요. 손에 들고 있는 게 전기톱인데 어떤 인물이길래 그렇죠? 예, 그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예. 그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달리 그 가죽 재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을 보면은 사실 헐리우드의 반항아 풍운하였던 말론 브란도를 연상케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전기톱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주 파격적이었는데요. 예. 그 전에 아르헨티나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극도의 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네.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방만한 예산 운영 그리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예.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전기톱을 들고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 전에 뭐랄까요, 잘못된 정치에 그리고 그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호소력을 가지고 인기가 치솟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앙은행을 폐쇄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내거는데요. 아예 모든 국가 기관이 예. 경제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중앙은행까지 폐쇄해 버리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고유 화폐를 예. 쓰지 않고 미국의 달러를 쓰겠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또 내걸고 실현하려고 했죠. 또 파격적으로 모든 자유를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장기 매매까지 허용하겠다고 장기 매매요? 네. 했습니다. 근데 그런 파격적인 공약으로 집권을 했는데 예. 집권한 다음에는 사실 몇 가지 공약은 포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은행 폐쇄, 바로 장기 매매 자유화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공무원 수를 절반 해고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만한 재정의 한 원인이 예. 공무원을 너무 많이 채용하고 해서 제대로 돈이 적절한 투자처에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네. 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국가 재정을 슬림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또 그래픽이 뜨는데 미국은 친구, 중국은 암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밀레이가? 맞습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에게는 예. 미국은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떤 모범적인 국가이고 반면에 중국은 여러 가지 일당 독재라든지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암살자라고 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었죠. 장기 매매, 총기 소유, 국영기업 민영화, 그야말로 정말 급진적인 사상을 총출동시킨 대통령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사상을 갖게 됐는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호랑이 아닐까? 호랑이다? 반려동물은? 그럴듯한데요. 네, 근데 사진은 아니네요. 네.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댕댕이 아닐까요? 댕댕이. 또 요즘 댕댕이인데. 말을 아시는군요. 예. 거의 정답이죠, 댕댕이. 진돗개를 하나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돗개. 답이 있나요? 네, 정답은 복제견이다. 복제견이요? 예. 네. 사실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하려면 저 밀레이 대통령의 인생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짜라는 별명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외톨이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 공부를 하다가 경제학자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모쏠인가라고 봤더니만은 모쏠은 아니고요. 최근에 또 유명 아르헨티나 코미디언 여자친구랑 공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그래요? 예. 그런 슬픈 사연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아직은 그 결혼을 안 가셨는데 결혼 안 하셨는데 그 어디 다닐 때마다 자기가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식이 뭔가 해서 봤더니 강아지 코난이라는 강아지였대요. 네. 근데 그 코난이라는 강아지가 안타깝게도 2017년에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저 밀레이 대통령이 그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였던 강아지가 4마리가 된 거예요. 아, 예. 그 4마리를 이제 복제를 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멀레이 밀턴 로버트 루카스. 네.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죠. 그렇네요. 이 이름이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이제 붙인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본인이 자체가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복제견들이고 각각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뭐 반려견과 괴짜 성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국가 정책이랑 무슨 연관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예.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경제를 이제 주도를 하면서 네. 자유주의 쪽으로 자신이 가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약간 이 밀레이 대통령의 삶의 궤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사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 또 지지자들과 축하 행사를 가진 점도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차인주 수상. 어쨌든 뭐 개인적 차원을 들여다봤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극단적이고 또 급진적인 이 정책들이 아르헨티나에 결국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중상층과 상위 20%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임 정부가 있었던 높은 인플레이션, 거의 뭐 200%에 가까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단 118%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재정 흑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주가 지수인데요. 주가 지수가 무려 172%나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하위 계층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뤄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 근로자 33,000명을 포함해서 총 7만 명의 인원을 감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공공부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고 또 한 가지 이거 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임업, 광업, 에너지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법인세도 10% 인하했습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부문에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투자할 곳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그 공공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공부문에 대한 해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8%대까지 치솟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있었던 부분들이 일자리를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빈곤율이 또 54%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합니다. 연임을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휴직과 대법관을 이용한 이렇게 해서 재선에는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약간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 짚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을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식에 초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랑 머스크도 사실 공공부문에 있는 일자리를 좀 없애겠다 이런 생각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머스크를 트럼프가 옆에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도지라 그러면서.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인들이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2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정당,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자기가 신뢰를 할 수 있어도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들, 동사무소 이런 거 믿질 않아요. 왜냐면은 일 처리가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또 뭐 자기들 돈 없다고
그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동네 공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기들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이제 머스크를 시켜서 만들어서 네. 우리도 일 안 하고 있는 공무원들 좀 정리를 하고 네. 공공 부서들도 좀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위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개혁이 미국에서 먹힐지도 사실 관심인데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또 두 번째 초대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뜨는군요. 초대된 이유를 보니까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뜨는데 사실 엘살바도르가 한때 살인 공화국으로까지 불릴 정도였잖아요. 치안이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역사를 보게 된다면 예. 엘살바도르가 1990년대에 내전을 펼쳤어요. 미국의 이제 지원을 받는 네.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이제 내전을 펼치면서 나라가 피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특별히 기술이 있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피성 이민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빈민가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1990년대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이제 각 갱단들이 있는데 빈민가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스스로 갱단을 조직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갱단이 엘살바도르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근데 엘살바도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부패, 가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갱단이 현재 정부보다 엘살바도르를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야말로 뭐 전 정부도 학을 떼고 손을 놓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현직의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저렇게 범죄율을 낮출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관련돼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퀴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엘살바도르는 갱단 조직원의 땡형을 선고했다. 땡형을 선고했다. 좀 길어요. 네. 어마어마한 형이니까 길겠죠. 바로 네. 답을 맞춰주실까요? 답은 제가 그냥 1310년형입니다. 1310년이요. 네, 조선 왕조보다 긴 거죠. 아, 그런데요. 네.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이 1,200건이랍니다. 1년에. 그러면은 하루에 3명 이상이 살인으로 죽는다는 거고요. 아, 그 예. 갱단이 7만 명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그 갱단이 뭐냐면 MS-13이라는 조직이었는데 네. 거기에 윌메르 세고비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그동안 33건을 했고 살인 교사를 9건을 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진짜 흉악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그 엘살바도르 측에서 잡은 다음에 1310년형.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히 나오지 마라 사회 밖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갱단을 지금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를 잡아서 네. 지금 엘살바도르 남자 성인의 1% 이상이 감옥에 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뭐 갱단이 이렇게 좀 호락호락하게 소탕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죠.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처음에는 옛날에 니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잘 됐냐? 잘 안 됐잖아. 다시 우리 갱단들이 힘 썼잖아.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그 묘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갱단들이 묘비를 세웠을 거잖아요. 자신들이 뭐 위대한 리더라 그러면서 예. 그 묘비를 가가지고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니들 이름을 절대 남기지 않을 거고 네. 앞으로 그 누구도 니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네. 뭐 엘살바도르 갱단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거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지금 교도소거든요. 예. 저 교도소에 저렇게 지금 거의 발가벗겨진 상태로 저렇게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감금돼서 앞으로 네. 1300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저런 급진적인 정책으로 어쨌든 일단 살인 공화국이다 이 오명은 좀 벗은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취임으로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으로요. 네. 갱단이 지금 뭐 깬다 수천 명이 그렇죠. 잡혀갖고 감옥으로 지금 또 이송이 되고. 네, 근데 사실은 저 네. 부켈레 대통령이 이번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 그 사정이 바빠서 이번에 또 참석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혜택을 본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던데.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평소 굉장히 젊고 또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또 파격 정책까지 내세웠던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하면은 또 이 엘살바도르인데요. 저 원래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해보셨죠? 예. 네, 저도 많이 슬픈 사연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 부켈레 대통령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공식 화폐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채택한 다음에 60% 가량 떨어져가지고 저 나라 더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저렇게까지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엘살바도르가 중앙은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사설은행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네.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해서 지금 대박을 쳤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거의 6,000개, 뭐 거의 10,0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저희가 마지막 인물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인물 볼까요? 자,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뜨는데, 자, 초대된 이유를 보니까 유럽 극우화 이 키워드가 뜨던데, 사실 유럽 정상으로서는 이번에 유일하게 참석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옆에 사진에 지금 머스크가 보이는데 둘이 인연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머스크가 뭐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약간 좀 극우 쪽에 있는 정당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이 트윗, X 이런 글 같은 것들을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머스크한테 너 자꾸 왜 그런 글을 쓰냐? 네가 뭘 한다고 이 내정 간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르지 멜로니가 아니 그게 왜 내정 간섭이냐? 그럼 돈 많은 그 좌파 그 부자들이 유럽의 수많은 정당들을 후원할 때 니들은 가만히 있다가 머스크가 저거 트윗 하나 썼다고 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커버를 쳐줬거든요. 네, 그런 사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저 둘이요. 그 연문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냐면은 저 멜로니랑 그 머스크랑 둘이 어떤 시상식에서 둘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둘이 눈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시 둘이 사이에 좀 뭐 따뜻한 기류가 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머스크가 그때 얘기하기를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있었는데 엄마 옆에서 무슨 연문설이야.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보면은 저 총리가 펼친 정책들이 뭐 반이민 정책, 반PC주의 그야말로 그러니까 극우 성향적인 정책들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트럼프랑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멜로니 같은 경우 원래 좌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일단 극우 정치인으로 성장한 그런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살 때 네오파시스트 정당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서는 강한 이탈리아, 뭔가 강한 미국 뭐 비슷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이제 반이민 정책의 선봉, 반이슬람주의, 반낙태, 반동성애자, 반페미니스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선언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여자와 남자 성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궤를 같이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리 자신의 이미지와 비슷한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낙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국 정상을 초대하지 않는 게 취임식 관례인데 그렇죠. 저렇게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정상들을 초청한 걸 보면 저 사람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앞으로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 또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보죠. 퀴즈 띄워주시죠. 네, 밀레이의 반려동물은 땡땡땡이다. 자,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복제견. 네, 복제견이다. 네, 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자, 이혜견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취임식 초대장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